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주말 동안에 거의 정말 시체놀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힘들어가지고 감기도 걸렸었고 그래서 그냥 한번 쉬어보자 해서 할 일이 정말 잔뜩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내내 푹 쉬었더니 오늘 컨디션 아주 좋아요. 네, 여러분들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자, 여러분의 인간수화제 노영이 목소리 좀 괜찮아졌죠? 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꼭 괜찮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잤더니 역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인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송영길 대표 긴급 기자회견 그리고 또 강래구 상임감사위원이죠. 예, 이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회 돈봉투 관련된 영장이 사실은 그때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기각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남영희 동구 미추홀구 을지역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 상황 그리고 대책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남영희 위원장을 모신 이유는 지금 인천 미추홀구에서 너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여러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히 더 대책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요.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는요. 한 주간의 그 경제적인 상황 동향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꼭 알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또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뉴스들만 엄선해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한동인 뉴스마터 기자와 하는 뉴스픽 시간. 자, 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푹 쉬고 왔습니다. 굉장히 푹 쉬고 왔습니다. 네, 다들 푹 쉬니까 오늘 컨디션도 좋고 얼굴도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서로에게 자화자찬하면서 하루를 한번 좀 즐겁게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여기 보면은 파랑색 물결, 빨간색 물결 여러 가지 컬러로 우리를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런 것과는 또 다르게 별 무관하게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현안 중에서 특히 주말에 중요했던 게 22일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 시간으로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선언하고 오늘 귀국해서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진 탈당과 귀국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시름 놓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밝히면서 검찰의 소환은 지금 없지만 가능한 빨리 귀국해서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즈음에 돈봉투를 살포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를 돕는 사람들이 네.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인가요? 이 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업가들로부터 혹은 스폰서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봉투에 넣어서 대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에게 뿌렸다. 네. 이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일 날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현 당대표로서 사과를 했고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에게 좀 그때의 사정을 제일 잘 아는 당신이 좀 와서 조기 귀국해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처음엔 안 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돌아와서 탈당하고 수사받겠다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이제 뭐 부동산 의혹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신정훈 의원 이제 검찰발 찌라시인지 어디 찌라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찌라시에 나왔던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밝히면서 이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169명 모두가 결백하다는 입장문, 죄가 있다면 죄를 밝히는 고백문을 발표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누구누구다 하면서 이름이 명단이 지난주 금요일에 쭉 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명단 속에 있는 인물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사람들도 보이고 네. 아닌 사람들도 보이고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그중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한 분이 이분은 호남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시장 출신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이 나는 아니다. 나 떳떳하게 밝힌다. 네. 내가 이렇게 밝힘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마치 돈을 받은 사람처럼 되는데 그거는 아니라 그러면 아니라고 기면 기라고 맞으면 맞다고 정확히 네. 본인들이 밝히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본인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자체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지도부에서는 그것보다는 당 안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뭐 이런 방식의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결백하다는 입장문 모두가 발표하거나 자체 조사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 되게 네.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 같은데. 네, 실체적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당 차원의 조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래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사실 이제 이분이 키맨인 거잖아요. 네. 이분이 사업가 김모 씨, 사업가 박모 씨, 누구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의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혹은 당협위원장들한테 지급해서 이들이 대의원들을 좀 관리하도록 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우선 그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업가들은 나 그런 사실 없다라고 지금 다들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고 네. 또 중간에서 이 봉투를 만들어서 돈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강 전 상임감사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뭐 법원에서는 지금 이제 현 단계에선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고 그리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지적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그리고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강 전 상임감사위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거는 물론이고 다른 관련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다. 누구누구에게 전화 걸어서 어떤 식으로 아니라고 부인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주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윤재남인가요? 이번에 영장 네, 부장판사. 부장판사는 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9명 중 첫 번째, 그러니까 관련자 9명 중 첫 번째로 영장이 지금 신청됐는데 기각됨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는 조금 한풀이 좀 꺾인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지금 귀국을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도 귀국을 하지만 일단 수사 자체는 조금 뒤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돈을 줬을까요? 아니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정훈 의원의 입장에 동의를 하는 게 좀 이제 찌라시에 도는 의원들이라든지 좀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 그 많은 패널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녹취록도 나와 있고 네. 증거가 좀 명백해 보여서 네. 현실적으로 이 영장이 기각되기보다는 발부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첫 번째 스타트로 해서 관련자들 모두 다 불러서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보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생각과 다르게 영장이 기각이 돼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검찰이 좀 무리하게 이걸 엮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구속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다라고 네. 보는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한 우리. 네. 뭐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도 모르는 상황에서 좀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네, 일단 그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구속에 이를 정도로까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한시름 났죠. 송영길 대표가 와서 본인의 결백을 또 증명한다고도 하고 네, 탈당도 하고 또 탈당도 먼저 한다 네. 그랬으니까. 근데 여당에서는 이거 다 꼼수다 또 좀 욕을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여당에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입장이다라는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뭐 민주당 안에서 자체 혁신안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적으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또 있었어요. 지난 금요일날 김연아 네. 전 국민의힘 이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미끼로 3천만 원의 돈을 뭐 시의원과 구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좀 시끄러운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이미 1년 전부터 수사되던 게 뭉개고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 수사랑 같이 연결돼가지고 다시 한번 또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그렇게 뒤집을 거면 왜 김연아는 안 건드리냐, 김연아만 그랬겠냐, 이런 얘기 많았어요. 기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지금 뭐 그 정당의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이 많았었기 때문에 뭐 네. 단순히 민주당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정치 현재 모든 상황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간단히 해보죠. 지금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 대만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러시아 건드린 이후에 또 중국이 정말 심상치 않게 우리한테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네, 중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이후에 계속 나흘째 계속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23일 새벽 1시 27분께 이제 누리집을 통해서 자료를 내고 순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그러니까 차관입니다. 명령을 받아 한국 지도자의 대만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발언에 대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에게 엄중히 항의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명령을 받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중국 공산당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요. 로이터 통신하고 대통령이 인터뷰한 다음에 화난 곳이 두 군데인데 소련하고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란 말이죠. 네. 근데 뭐 러시아는 뭐 그렇고 중국은 더 화를 내는 게 새벽 1시 27분에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네, 밤에 특이한 잠도 안 자고요. 시간대입니다. 네, 특이한 시간대고 지금 뭐 20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계속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대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함부로 입을 놀렸다, 이게 요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국 관영 언론에서도 지금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이 조각났다라는 사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이례적입니다. 새벽 1시 27분에 자료를 낸다? 외교부가? 되게 특이한데 그것도 명령을 받아 한국 지도자의 대만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한다. 명령을 받아. 이거는 지금 중국 윗선이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쪽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입장은 지금 주중 한국 대사가 이제 중국이 불러서 이제 조치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말을 한 게 하나의 중국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북한 문제처럼 지역 차원을 넘어선 세계적 문제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입장에선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이제 주중 한국 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잠재시키기 위해서 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중국이 지금 화내는 건 이해되지만 그래도 또 생각보다 중국이 너무 도를 넘어서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중국이 우리 보고 입 좀 닫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불타 죽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중국이 이렇게 일부러 화를 내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중국을 홀대하고 미국하고 일본한테만 지금 너무 외교적으로 열을 쏟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항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한미정상회담이 26일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본 뒤에 중국의 반응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사면 초가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괴로워야 될까요?
대통령님께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되면은요,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의 경제의 정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소련,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거. 국가가, 국민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초를 치고 다닌다는 거, 문제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한동현 기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셨네요. 한 기자 오늘 너무 멋있는데 선 보러 갑니까? 이러는데.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그냥 못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니요,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못소리는 아닙니다. 못소리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내가 잘못 알았나 봐요. 못쏠 네. 지향입니다. 네, 한동현 기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노영희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은 대담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분이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뭐 동탄까지도 다 전세 사기가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정부와 여야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이 피해자를, 그래서 이제 피해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과 관련된 피해겠죠. 남영희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모시고요.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시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남영희 위원장은 여기 우리 방송국 오시는데 1시간 반 걸렸다고, 새벽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인천에서 여기는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미추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막히더라고요. 근데 사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아이고. 공사하는 현장들을 저희가 지나와야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우선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인천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남영희 위원장께서도 그 동네 지역구 일을 계속 다 보시다 보니까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일지요? 진짜 제가 여러 군데 피해 규모를 알아보는 중에 참 이 정확한 수치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고요. 그렇죠. 우리 피해 대책위원회 분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그 미추홀구 전체는 특이하게 남못이라고 하는 그 건축업자의 그 전체 그 가구들이 한 2,700여 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지금 어제까지 파악된 거는 3,800가구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약간 들쑥날쑥하긴 한데 그 세대들의 중에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 1,523가구. 전체 한 61%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전에 많아요? 경매가 끝난 것도 100여 채가 넘고요. 이런 식의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 건축업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돈으로 이 건축을 한 게 아닙니다. 네. 융자 플러스 전세 자금으로 이 건축을 한 거예요.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 내지는 빌라 뭐 이런 형태인데, 애초에 이런 식의 전세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것을 건축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 허술하게 집을 지은 거예요. 네. 한 6개월 만에 건축을 완성하거나, 그 다음에 이 뭐 감정평가사들과 함께 짜고 집 전체의 공시지가를 올려서
융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제 미추홀에서 특히나 이 깡통 전세라고 하지 않고 전세 사기고 사회적 재난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돈도 없으면서 돈 한 푼 없으면서 남의 돈으로 다 빚으로 집을 짓고 그 빚을 결국은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다 떠넘긴 상태였군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를 악용한 거라고 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전세 들어오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냥 새 집 들어가고 좋으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싸니까 이렇게 새 집은 나중에 내가 이 집 사도 되겠다.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집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한두 채만 한 게 아니라 수십 채, 수백 채를 돌려막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종부세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어요.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을 이제 못 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집 가지고 있는 숫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일부 그런 사례도 작용했겠죠? 있죠. 그리고 집값 하락기에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집값 전세금을 다시 또 그러면서 이제 반환하지 깡통 전세가 못하는 되기도 하고. 그런 그렇군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라는 게 급격히 상승해도 문제지만 급격히 하락하는 떨어져도 것도 문제죠. 사실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급격히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끼치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서 이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일단 저는 언론 보도 행태 중에 아니 왜 이 사람을 건축왕이나 빌라왕이라고 부릅니까? 사기왕이라고 불러야죠. 아, 그러군요. 지금도 제가 갖고 온 언론 다 건축왕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그래요. 지금 당하신 분들한테 이분들이 건축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뉴스토마토나 뉴스인사이다에서도 인사이다부터는 사이다답게 사기왕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고요. 방금 남영 의원이 말한 사례가 가장 지금 전형적인 전세 사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신축했어요. 그래서 네. 신축 건물 좋아하는 우리 세입자들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신축할 때 자기 돈 안 쓰니까 다 담보대출 엄청 받았겠죠. 그다음에 세입자 보증금 받았겠죠. 그걸로 그렇죠. 지 돈 한 주고 그 돈에서 또 B 짓고 C 짓고 그게 2,700채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전세는 보통 이제 그 밑으로 좀 가격을 내려가지고 해주기 마련인데 이거는 좀 올려서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비유형. 보통은 비유형. 자 1억짜리 집이면 한 7, 8천 전세를 뭐 5, 6천이나 7, 8천이야 되는데 그렇죠. 시세가 뭐 2억인 것처럼 또 속이고 세입자들이 그런 거 잘 알아보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을 더 받아가지고 그러네. 집값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사 수요가 발생해요. 여기 이제 동탄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이에요. 네네. 그건 한 그 B 건물주가 한 500채를 가지고 있대요. 500세. 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 네네. 그리고 은행에 경매를 붙여봐야 집값이 전세값보다 못 미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방금 이제 남영 위원장님 지적한 사례가 정말 고약한 게 이놈들이 한 10명 정도가 작당을 했어요. 뭐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들도 감정평가사 당연히 들어가 연루된 있겠죠.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근저당 있으니까 안 들어가 있다 그런 거예요. 안심시킨 겁니다. 아유 근저당 있어도 무조건 전세 보증금은 제일 먼저 우선이다. 주겠다. 이행 보증 각서. 아무 효력이 없는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전히 착하세요. 그래도 설마 말을 잘 믿어요. 예, 설마 전세금을 목숨이나 다름없는 걸. 네. 그래서 근데 2,700채나 이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여론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요. 본인들이 제대로 안 알아보고 했다 그러는데 사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국가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법이나 중개사라는 공인된 자격증 또는 감정평가사 당연히 우리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믿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해서 혹시 기존의 사기 피해자가 다른 특별한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해줘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기 피해를 입은 대책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 뵀더니 엄청난 전문가들이 되어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이 애초에 우리 안 소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사기성이 있었다고 했으면 절대 사인하지 않았을 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누구 어떤 전문가도 그 공인중개사를 만났다고 하면 당연히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었어요. 이것이 그 법의 미비점을 잘 악용한 사례인 거죠.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 중에 개인의 사기당한 부분을 국가가 어떻게 다 변제해 주냐 이런 말을 지금 제일 가슴 아파하고요. 또 하나는 경매업자들이
지금 대거 미추홀의 그 낙찰 이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냥하듯이 막 유튜브에다가 띄워서 지금 이곳은 어장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어장이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강력한 정부의 제재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그렇고 애초에 이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게 지난 7월 8월부터거든요. 네. 그 위에 우리 현역 의원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구제에 대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인천시나 저희 미추홀구청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비해서 실효성 있는 안들을 내놓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정부에서 그 대책이라는 것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알맹이가 빠졌더라고요. 그동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던 특별법을 포함해서 이제 특별법 법안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같이 하겠다라고,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이것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미추홀에 저희가 이제 극단적인 청년의 목숨, 그런 사고가 있은 이후에 4월 19일 날 경매 중단이 우리 피해자들의 가장 큰 요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경매 중단 행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상 자율권에 맡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제적인 게 다음날, 아니었군요. 네, 그 다음날 바로 다시 또 경매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법이다, 특별법이다. 근데 어제 내놓은 특별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 민주당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인데 그 안에 알맹이인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것은 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미추홀구는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저희는 갑을 미추홀구 갑을인데 갑은 허종식 국회의원이 민주당이고요. 네. 을은 윤상현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금껏 그 피해 구제 체계 관련해서 단 한마디도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한마디 내놓은 것이 특별법인데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을 대부업체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투자한 돈을 끄집어내는, 자기네들이 돌려받는 것만이 가장 핵심 안건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빨리 진행시켜서 낙찰 빨리 받고 이 절차가 빨리 끝나기만을 가장 바란다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선 관련 영상을 보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이미 예산도 잡혀져 있고 모든 사업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매입 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으로 지정을 하도록, 나중에 이런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당정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입니다. 네, 원희룡 장관하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얘기를 지금 들어봤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LH 예산도 있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매입 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 나중에 차익을 가지고 보증금을 반환받던지 하도록 하고 뭐 회수가 가능하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다. 대신에 이제 경매를 선택한다면 금융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피해 보증금을 곧바로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다. 이러면서 또 LH가 이 피해 전세 입자들에게 집을 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같이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처음에 나온 게 경매 중단인데 방금 남의 의견을 말한 것처럼 제대로 경매 중단이 안 되고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진정성이 있었으면 정권에서 이 채권자들이 주로 누굽니까? 은행연합회 또는 뭐 재금융권,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업체 협의, 금융권자들. 네. 다 여기 협회가 있습니다. 네. 협회랑 다 같이 선언을 했어야 됩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으로 우리도 중단하겠다. 정부도 발표를 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 일방적으로 마치 중단할 것처럼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고요. 오히려 이 대부업체 이런 데서는 우리 열악해서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나온 게 야당이 그러면 일단은 그 임대 보증금 그걸 보상해줘라. 그걸
9천만 원, 1억, 2억을 날릴 것은 절망으로 결국 극단 선택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못 해주겠다고 지금 발뺌을 한 겁니다. 왜 정부가 그걸 해줘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난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제 LH가 나서서 이제 그 해당 사고 주택, 매입임대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설하는 임대주택이 있는가 하면 이미 기존 건물, 신축이든 구축이든 사가지고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국민들의 어떤 촉구 여론이라든지 당사자들 호소로 여기까지는 온 겁니다. 근데 야당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그 건물주라든지 그 나쁜 짓을 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갖고 돈을 최대한 해소해가지고 보충. 물론, 거기에 보면 다 해소 안 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이 사회적 재난을 막기 위해서 허용해 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대책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LH에서 예를 들면 피해자들에게 집을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겠다 그러면 사실 이 피해자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내 온전한 돈인 경우도 있지만은 은행 같은 데서 빌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사기를 당해버렸으면은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에 살게 한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나중에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불뱀에 나와 있어요. 원희룡도 뭐라 하냐면 우리가 경매에 대해서 민간이나 다른 민간인이나 또 경매 사냥하는 데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서 임대인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임대인은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정부 LH가. 보증금을 돌려주냐고요. 그렇죠. 여기에 보증금을 다 돌려준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뭐 차익이 남으면 예를 들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건물의 차익이 올라가잖아요. 남으면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당분간은 살게 해주는데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고 이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은행에서 빌렸던 돈에 대한 대출 이자는 계속해서 본인이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만약에 사기죄라고 하는 형사상 문제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의율이 되면은요 피해자 구제제도라고 하는 거를 나라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특별법이고 이게 되게 구제법이어야 중요한 되는데 부분이거든요. 그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바라는 우리 피해자들이 구제 방안에 제일 시급하다고 하는 거는 경매 중단. 그다음에는 그 경매 이후에 경매 낙찰권 부여. 돈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증금 때문에, 반환금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공공에서 매입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증금들 돌려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없는 분들, 또 대출했던 분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보증금 반환은 이 예외 조항으로 하면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선을 긋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우리가 법률 범위 넘어서는 것을 다룰 수는 없다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 특별법이 뭡니까?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제도가 아닌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는 안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정권이나 이 어제 발표한 여당의 안은요. 보증금 우리는 보호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보증금 니네가 그냥 띄어라. 네, 심지어 떼어라. 떼어 먹혀라 이거네. 돈 빌려주겠다 저리로. 대출해서 저리로 또 우선 매수권 살아라. 주겠다는데 우선 매수권을 줘도 사야 되는데요. 돈이 어디 있어요? 보증금 1억 안팎이 날라갖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대출을 또 받으라는 얘기네. 그래서 대출 또 받으라는 거예요. 저리로 해주겠다고. 답답하죠. 그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없죠. 정부에서 20조 들여가지고 미분양 아파트 사겠다고 얘기했던 정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총 금요액이 현재 피해 금요액이 2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추홀권만 보면 한 3,300억 정도 투여하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다음 역사적으로 모든 정부가 여러분 한번 왜 그 세입자들 도와줘야 되냐 여론이 여전히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기업들 은행들 망할 때마다 공적 자금 다 도와줘. 왜냐하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파괴적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수천 세대 어떻게 보면 수만 명 이분들이 자살하거나 길거리 내앉으면 그것이 또 다른 국민에게 끼친 영향도 파괴적입니다. 개개인에게도 파괴적이고 사회 전체로도 지금 미추홀구는 얼마나 공동체가 붕괴되겠습니다. 붕괴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망할 하나만 더 수도 덧붙이면 있겠어요. 자연재해 중에도 아주 특별한 자연재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다 도와줍니다. 아이고 재수 없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뭘 그걸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국가라는 것은 어쨌든 인위적인 재난이든 또는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특별한 자연의 재난이든 간에 큰 고통을 겪으면 사회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 살기는 도와줘야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처음에 제대로 알아보고서 여기 들어가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당신들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모든 일을 다 나라가 세금으로 다 해결해 주길 바라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이 범죄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들에 대해서 법을 엄하게 다스려서 그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동안 본인들을 구제해달라는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리고 우리 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헌법 정신에 국가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좀 이상한 소리이긴 합니다만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소장한테 여쭤볼 건데요. 지금 정부 여당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이번 전세 사기 주범 남모 씨 뒤에 배후가 민주당 인사다. 뭐 송영길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아주 친한 그 동네 누군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 요 사건을 보면서 네. 사실은 이제 집값 우리나라의 특이한 전세 제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떤 국가 공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기에 가담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우리 세입자들이 삶에 지쳐갖고 완벽한 지식이 없잖아요. 사실 노영 변호사님 법률 잘하니까 주택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복잡하잖아요. 민법, 특별법,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도 케이스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데, 그래서 도저히 챙긴다고 챙겼는데 사기를 당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이게 지난 정부 탓이래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 됩니까? 집값이 이렇게 갑자기 하락한 게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잖아요. 그 지난번에 대통령은 내가 일 잘해가지고 집값 안정됐다 이럴 되게 좋아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탓이네. 아니 당장 이렇게 이런 풍자가 돌잖아요. 그다음에 아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 규제 완화시켜주고 1년 사이에 76% 이상 증가한 게 전세 사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두 번째, 그렇군요. 그다음 남씨 탓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근데 건축한 빌랑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딱딱 무조건 따지고 말하는 한동훈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경을 안 하고. 근데 얼마나 황당히 이 남씨가 같은 남씨고 미추 요구의 지역위원장이 남영희 오니까 남영희니까 남영희 남영희 위원장과 특수관계다. 아, 그런 그렇게 소문까지 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찌라시에 뭐 아직 오빠다. 남영희가 지금 아니, 이런 남영희 황당한 위원장이 그냥 유명세로 네. 치고 가해자가 됐어요. 가해자가 그러더니 말이 됩니까? 남영희 위원장이 아닌 것 같으니까 송영길이 배우다 이렇게 이제 아, 프랑스에 있고 공부에 처해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무슨 촛불 인권연대 변호사가 배우다 변호사였다 뭐 이것을 제가 보기에 무슨 오니일용 뭔 그다음에 얘기야, 뭐 지금. 그 당 사무총장이란 책임 있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네. 확인되지도 사회적 않는. 재난으로 책임지기 싫어하는 이 정부에서 네.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싶어서 물타기를 하는 야, 거라고 무슨 보여져요. 정말 이거 억장이 무너지네. 지금 남영희가 정말 피해자들을 두범 죽이네.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그 가해자 사기꾼이 남씨라고 하니까 남영희가 남씨니까 둘이서 남매 아니야 이랬다는 그 거예요. 동네라고. 첫 번째 그 동네라고. 두 번째 남영희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돈이 없어요. 너무 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동네의 실세였으니까 송영길을 빙자한 뭐 그 친구다. 내지는 뭐 정치인이다. 어제 채널A 기사를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네. 여기 나오려고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 발언을 했던 사람이 국민의힘 이철규 예. 이철규 사무총장이 네, 그때 저번에 나와서 민주당의 말했잖아요. 유력 정치인 인천에 있는 국회의원 모 배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간 취재 내용을 보니 이 남모 씨란 사람이 이 전세 자금을 동원해서 여기서 뽑아낸 돈들을 가지고 강원도에 투자를 했다. 강원도 경제자유청에 뭐 그런 곳에 연결을 할 때 송영길 시장 때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이것을 주선해서 도왔다. 이걸로 지금 송영길로 엮어가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기승전 송영길 대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뭐 이렇게 묶어가면서 계속해서 총선 전까지의 전략이 어쨌든 야당 파괴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이철기 의원이 그때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없다 하면서 말했던 그 뒤에 배우 배우. 세력이라는 게 바로 송영길 전 대표 전 시장할 당시에 그러니까 시장할 관계된 당시 공무원. 있었던 공무원이다. 이게 이 정권이 잘하는 맞는 건 거 아니에요? 또 확인 좀 해보세요. 아닙니다. 아직 그러니까 의혹도 이 사람이 2,700채를 이렇게 들여 나갔을 때 은행에 대출받고 건축할 때 예를 들면 지역 공무원들이라든지 지역의 금융인사들이라든지 인맥도 일부 작용했겠죠. 근데 그걸 보통 우리가 그것을 토착비라든지 또는 인맥
정책을 일부 악용한 비리라 그러지 당시 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로까지는 아니, 이야기하기 어렵잖아요. 그 당시 시장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시장도 아니었을 윤상현 것이고. 의원은 미추홀구 사선 의원 아니에요? 윤상현 의원은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은 미추홀구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인이자 가장 형 있는 사람은 윤상현입니다. 근데 그 아이고. 어디에도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질타가 없어요. 저 너무 신기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나서지도 않고 있잖아요. 아, 진짜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윤상현 네. 의원이 그 동네 사선 의원님을 좀 책임지고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 주던가 뭔가 말하던 마디 할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안 하네. 한마디 했습니다. 전 정부 탓이다. 전 정부 탓이다. 그래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나섰습니다. 이것을 무슨 정치인이 배우가 있고 전 정부가 이렇게 몰아가는 건 맞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정치 공방의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또 네. 그게 아니라 당장 여야가 특별법에다가 네. 제대로 살려요. 구제책 내놔라는 겁니다. 보증금 아까 다시 한번 오해가 있을 겁니다. 보증금 다 그냥 세금으로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숨통을 틔워준 다음에 최대한의 구상권으로. 왜냐하면 채권이 남아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게 100% 안 채워지겠지만 그 차액 정도는 우리 사회가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저도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건설사들 미분양 아파트만 그냥 내립대 사주지 말고 건설 분양가를 좀 내리도록 하고 그 차액을 가지고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세세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이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또 사실은 목돈이 쓰이는 이 그동안에 아주 문제 없이 또 잘 진행되는 부분도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요즘 들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좀 대책을 좀 아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다 생각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또 때인 한 것 가지 같습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네네. 말씀드리고 싶으신 게 지금 야당을 수사하겠다 잡겠다고 해서 검찰 수사 인력이 얼마나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한간에는 이 문제가 심각한 범죄 조직 사기단을 뿌리 뽑지 못하는 건 그만큼의 수사 인력의 공력을 들이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얘기하면서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마약도 다 지난 정부 탓이라는데요. 뭐 한동훈 장관은. 모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지난 정부 탓이었고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면 무슨 대책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정권을 왜 잡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탓이다. 우리 정부 탓이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대책이 나오는데 지난 정부 탓이다. 남영이 탓이다 그러면 아무 대책 안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남영이 핑계 대는 게 제일 쉽잖아요. 가슴 아픕니다 진짜. 진짜 가슴이 아픈데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민주당 돈봉투 관련해서 지금 송영길 대표 이번에 탈당하고 귀국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제대로 수사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검찰 기획 수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야겠어. 자, 영상 하나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뭐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뭐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야당 검찰 탄압 주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오늘 얘기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실까요? 네, 한동훈 장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재명에 대해 말을 못해요. 저거 방송사고라고 사람들이 다들 걱정했던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야당 검찰 탄압 관련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니 답을 못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뭐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뭐 로비를 했네, 만회하는 뭐 이런 일들이 불거지면서 사건이 불거진 게 벌써 한참 된 작년에 이미 입건돼서 뭐 재판까지 가던 그런 사안인데 그 이전에 2년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 사건을 갑자기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검찰의 기획수사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캐비넷에 마치 묵혀뒀다가 필요한 시점에 꺼낸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누구나 가지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걸 가지고 말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법무부 장관의 오만한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관 입장에서 보자면 입장이 못 되는 건 저희도 말 같지 않았어. 장관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의원이 돈봉투로 뭔가 매수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면 우리가 수사하는 건 당연한데 왜 우리가 수사하는 걸 가지고서는 이걸 야당 탄압이라고 하냐. 스포츠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동훈 장관의 성정상? 그러니까 그 성질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공무원은 정책 중립이 생명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집권 여당에 대한 봉사만 하고
정책 중립은 없어요. 피의사실 공표 지가하고 유죄,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법률가는 무죄 추정인데 이 사람 다 유죄 추정이에요. 특히 이재명과 민당 관련되면 무슨 당군 일의 사상 최악의 비리로 갑자기 둔갑을 하면 지가 다 알고 있어요. 지가 조물주야. 그래서 지가 다 규정을 해. 이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요, 독재 정권에서도 법무부 장관 이런 태를,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검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제일 신중하게 발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장관 어떠한 사건에 오해를 끼칠 수 있어서 제가 이걸 언급하는 건 부적절. 대부분 이렇게 넘어갔지. 옛날에 좀 이렇게 신중했죠. 노골적으로 야당은 아예 무슨 악마, 마녀하고 무슨 집권 여당이나 김건희 여사 나오면 그건 뭐 지난 정부에서 다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막 하면서 뭐 또 여기서 지난 정부 다 지난 정부 수사를 했대. 윤석열과 자기가 장악했던 검찰 수사를 안 한 건 본인 잘 알면서. 네. 이번에도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예민한 이슈죠. 네.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정책 현안에 예민한 현안에 답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네. 법무부 장관 우리 안 마치 소장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변인이나 국민의힘당 대변인이나 되는 것처럼 굴잖아요. 근데 웃긴 게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법무장이 너무나 집무실에서는 여사가 VIP 온처럼 나서고 내각에서는 한동훈이 마치 야당이 마치 때려주게 하다 악마라는 건 나서니까 네. 오히려 중도층들한테는 굉장한 반감 사고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계속 그래서는 한동훈 잘한다. 그래 계속 그래라. 이런 여론도 있어요. 심지어. 안 말린다. 잘해라. 글로리 흉내내고 잘한다 한동훈. 브라보 한동훈. 그래 네 앞에는 아주 좋은 날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년 총선서 보자. 네,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남 위원장님은 동네 관련된 일인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진짜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촉각을 다투는 일이니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 여당 의지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살리고부터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랍니다. 네. 자, 정치인들이 정말 이 피해자들 혹은 서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좀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빨리 배고프고 힘없는 서민들만 당하는 세상이 아닌 그들을 위한 세상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하고는 여기서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영희 위원장 그리고 안진걸 소장과 함께 했는데요. 잠시 기다리시면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드려야 돼. 네, 매주 월요일 아침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경제 뉴스 하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인철 소장님하고 경제 얘기를 하고 나면 사실 저희는 경제 잘 몰랐는데 이 감을 그래도 많이 잡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앞에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 전세 사기 얘기는 그 동네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이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시민들의 입장 같은 걸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만 30개 넘는 그런 법안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논의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정말 실질적인 대책은 하나도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정이 발표한 이런 대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우선 금융기관의 경매를 최대 6개월 이상 유예하겠다.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겠다.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등등의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우선 매수권 준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앞서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선 코너에서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미추홀 전세 사기 사건이 지난해 8월부터 불거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는 30여 개 관련 법안을 해놓고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물며 임차인의 국세 미납이라든가 네. 이것도 4월 18일 통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통과도 하긴 했네요. 그래도 4월 18일 문제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그때야. 그러니까 여야 둘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가지고서 피해자들이 주든지 말든지 하자 이렇게 그게 했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입주인이 집주인과 국세를 납부했나 제대로? 그러니까 그 확인할 수 있는 네. 집주인의 정보를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4월 18일 날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게 우선 이런 경매 같은 거 해서 돈을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세금이 먼저 있으면 세금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는 채권자들께 알아서 해라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안 돼 있어요. 안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말만 돼 있고 말만 돼 하나도 있고 지금 안 돼 있어요. 법안으로 지금 뭐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정확히 다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 이런 이제 빌라나 연립의 특징은 시가가 형성이 안 돼 있고 새 집일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에 들어갈 확률이 그렇죠. 높으니 예. 자 그러면 저 집주인이 과연 선순위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 있지? 혹시 채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근저당이라는 건 120, 130%까지 잡았기 때문에 내가 1억에 들어갔는데 분명 1억 3천이 잡혀 있다면 나는 들어가자마자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집주인이 채무 관계, 근저당 설정 관계 이건 확인할 수 있는 그 법안이 4월 18일 날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여야 둘 다 손 놓고 있었어요. 아니 그 전에도 그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가기 전에 이 집이 정말 제대로 깡통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아보자. 알아야잖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막잖아요. 임대인이 그냥 집주인 이름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입주인이 허락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걸 알아보겠다고 한 게 작년에도 나온 얘기고 계속 나온 얘기였는데. 나온 얘기인데 계류돼 있다가 4월 18일 날 극단적인 3명의 그 선택을 하니 그때야 여야가 그 부자부자 서로 자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얘기 나온 지 한 달 됐는데 아직까지도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4월 18일 날 이제서야 통과가 지난주에 돼가지고 통과된 거예요. 세상에 그랬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로만 떠들었지 제대로 된 둘 게 다 하나도 똑같아요. 없었다는 여야가 거네. 둘 다 똑같아요. 남 탓, 그랬군요. 제 얼굴에 침 밖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어쨌든 전세 사기 대책 주된 내용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했어요. 이게 현실성이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크게 4가지예요, 일단. 네. 경매 6개월 이상 유예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근데 이거는 뭐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왜냐? 네. 대통령이 경매 중단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피해 주택 경매가 낙찰됐고요. 그 다음 날도 계속 낙찰되고 있어요. 네. 이건 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하겠다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야, 피해자들한테 우선 요구했던 거예요, 피해자들이. 너무 왜냐?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자가 생기게 되면 분명히 퇴거 압박이 나오거든요. 네. 퇴거 압박이 나오고 퇴거해버리게 되면 그분은 전세보증금을 완전히 놓치게 돼요. 그렇죠. 그 등기하기 전까지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법 제정이 돼야 되는 거지 아직 아니에요. 아무것도 지금 된 게 된 게 없어요. 네.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그동안은 이제 공공매입이나 돈 들여서 이 피해 주택을 매수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당정이 어제 나온 건 전세 사기 주택을 LH가 매입해서 피해자들한테 빌려주겠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겠다. 이게 새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야, 이건 기업형 전세 사기야. 기업형 전세 사기라는 건 처벌도 강화해야 돼. 왜냐? 이 얘기 왜 나오느냐? 남모 씨, 62세 남모 씨가 구속돼 있는데 이 사람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어요. 네. 돈 없다는 사람이 피해자들 전세 사기친 돈으로
호와 변호인단을 꾸려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건 분명 범죄 수익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존해줘야죠. 범죄 수익을 먼저 묶어놔야죠. 묶어놔야죠. 네. 쓰지 못하도록. 네. 묶어놔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선 매스권 부여하는 것도 뭐 돈이 있어야지 그 집을 살 테니까 그것도 현실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물론 전체적으로 다 법도 아직 미비돼 있습니다. 말로만 지금 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두 번째는 금융기관의 경매를 6개월 유예해 주는 게 무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있으면 또 다시 올라갈 텐데. 맞습니다. 6개월 동안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분들은 워낙에 그 사이에 쫓겨난 분들이 계세요. 이미 경매 퇴거 조치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했던 거고, 물론 정부의 이제 고민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공자금을 들여서 매입하게 되면 이건 케이스가 돼요. 왜냐? 이게 지금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전세 사기 사건인지 앞으로 야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나 돈 없어, 내줄 돈 없어. 네. 그리고 이제 나자빠진 경우에는 민사의 문제인지 형사의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구별이 거죠? 안 돼요. 그러면은 왜 특히나 이 전세 사기 피해 사건의 근저당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전부 다 120 내지 130%로 근저당을 채권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매입하게 되면 다 채권자들한테 돈이 가. 피해자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다는 그러니까 걸 은행이나 대법제가 다 갖고 간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이분들이 빨리 안정적으로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만일 이제 거주하게 돼서 퇴거하지 않도록 길거리에 내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그래서 야당과 피해자들이 원했던 게 빨리 이제 선 보상 조치하고 후 구상권 청구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빌라나 뭐 이런 곳에 왜 깡통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000만 원짜리인데 2천만 원짜리라고 계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오버해가지고 감정평가한 다음에 대출을 더 많이 해주고, 그 대출금은 임대인이 쓰게 하고 또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또 따로 쓰게 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 피해 나오면서 올해 2월에 뭘 했냐면 우선 변제권 금액을 조금씩 올려줬어요. 네. 기준을. 그게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8천인데가 있고 1억 2천인데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전세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분들이 증액하잖아요. 그렇죠. 증액하게 되면 안 돼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못 받을 뿐더러, 그러니까 전액 안 되다 보니 이분들이, 왜냐, 9천만 원 1억에 대한 그 돈이, 전세보증금이 내가 자의적으로 만든 돈은 별로 안 돼요. 7, 80% 이상이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부모님한테 마지막 유언이 2만 원만 보내달라는 유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피해를 임차인들만 고스란히, 후순위권자들만 고스란히 받게 하는 거는 너무 부당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 같은 것도 뒤로 밀려주고, 이분들이 먼저잖아요. 세금을 먼저 뜯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먼저 걷어가는 건 이제 좀 바꾼다고 하니까 그거는 지켜보도록 하고, 일단 안분해서 이 금융기관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 손해봤으면 1,000만 원 다 가져가게 하지 말고, 근데 이 거기서도 금융기관이 대부분 다 대법제들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특별법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내 말은. 말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나 왜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n분의 1로 안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렇게 하면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특히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서 이거 2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300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대출 많이 해주고, 그럼 자기네들도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손해의 분담 비율을 조금 정리해서 이 돈도 가져가게 하고 이러는 게 어떨까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서로 간에 지금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복잡해졌는데요.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정에서는 야당이 주장했던 임차인 보증금 우선 반환이나 공공매입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여서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자, 공공매입해서 하는 거나 LH가 피해주택 사들여서 하는 거나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차이가 있나 보죠? 딱 차이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느냐 마느냐, 이게 차이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LH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라는 건 일단 기존에 다져진 주택을 매입을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정말 주거 취약계층한테 시세의 30에서 한 50% 수준, 절반 가격으로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도 물론 소득 여건도 있고 임대보증금이 약간은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만에 하나 이제 정말로 이제 야당이 원했던 그 공공이 아예 매입해버리라라고 한다면 전세보증금 떼지 않을 수 있어요. 채권을 아예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경매를 통해서 매입하는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다는 얘기는 채권은 소멸돼요. 그렇죠. 네. 경매를 하게 되면 채권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피해자한테 이 LH가 집을 사서 빌려주는 거는 그냥 빌려서 사는 동안에만 혜택을 주는 거고 보증금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들은 그냥 일단 잠깐 동안 집을 여기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고 사실 그것도 보증금 빌리려고 이자 내고 그런 거는 자기가 혼자 알아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전세 사기 사건이 지난해 8월부터 알려지니까 이제 전세, 연립, 빌라, 대세대, 오피스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존에 성실하게 2년마다 아니 나는 다 세입자 받아서 돌려줬던 임대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도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왜냐하면 세가 안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다 떨어졌어요. 지난해 4분기 대비 1분기 한 전국적으로 60% 넘게 다 떨어졌으니까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세 보증금을 만료된 때는 내줘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만일 안 내주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탄이 비슷한 케이스예요. 동탄은 재테크인 것 같아요. 부부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일부 주택의 경우에는 거기 근저당도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돌려막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재테크한 거예요. 그러다 시장이 이렇게 전세 시장이 죽으니까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악의적으로 갖고 있냐 처음부터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분양사들 그리고 이제 브로커들 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보증금만 갖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면서 폭탄에 돌렸느냐. 네.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이른바 갭 투자자들하고 해결이 안 되는군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환율은 반면에 연중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달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 7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까지 이미 6개월인데 이게 10일 단위로 통계가 나오는데 이달 20일까지도 또 수출이 11% 줄어서 적자입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뭐 열흘 남았지만 7개월 연속 적자가 분명한데요. 두 개가 문제예요. 반도체 9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우리 버튼목 중국 수출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에서 자기의 경제 성장률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혜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올해 누적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20일까지 266억 달러.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해 거의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정도라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지난해 못지않은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은 좋아지고 있는데 그 혜택은 우리나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 정부하고 안 맞아서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수출,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이미지라는 게 다이내믹하다. 그리고 좋은 물건 빨리 저렴하게 해서 잘 만드는 국가다.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 이런 역동적인 이미지가 좀 퇴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이게 3% 미만으로 내려갔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했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2014년 이후 이제 줄곧 3% 웃돌았다가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좀 주춤하더니 이게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경상수지도 지금 2달 연속 적자다. 해결 방안이 없어 보인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경상수지는 무역수지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소득외라고 해서 뭐 얼마나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갔는지 투자나 배당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은 우리는 무역으로 대부분 여행 많이 가도 무역으로 그리고 이제 배당이나 투자를 통해서 우리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달 연속 수출 부진으로
47억 달러 가량의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처음이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비키축 통화 국가거든요. 네. 근데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외 신인도 떨어질 가능성, 외환시장 불안하죠. 네. 특히 정부 지금 그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과 달러 스와프를 체결했어요. 외환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350억 달러 이제 국민연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니 외환시장에서 직접 가져가지 마. 우리가 대신 내줄 테니까 그러면 매수자가 빠지게 되면 환율은 당연히 안정되거든요. 네.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350억 달러가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그 요즘 달러가 약세인데도 원화 가치가 지금 최저치로 떨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른다는 얘기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2월 중에 원화 가치가 지금 한 7% 넘게 빠졌어요. 평균 통화 가치 3% 하락했는데 2배 정도 더 빨리 빠지고 있거든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좀 위험하다라는 적신호인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나타나니까 지난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1328원 찍었습니다. 네. 이게 최고예요. 근데 22원만 더 가면 1350원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 거의 90% 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무슨 뜻입니까? 1.75% 벌어지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1.5%가 최고였습니다. 이게 23년 만에 최고의 격차였는데 예. 이게 지금 한 번 더 가게 되면 한 번 더 벌어지게 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달러를 좀 많이 비축해 놨다고 해서 외환 보유가 넉넉하긴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다 넉넉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달러도 약세인데 원화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원달러 환율 다시 예전처럼 1,350원, 1,400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한국은행이 지금 추가적으로 긴축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그러네요. 경기 침체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우리나라 GDP 발표되거든요, 내일. 네네. 내일 GDP 발표되는데 이게 1분기예요. 지난해 4분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성장했기 때문에 만에 하나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은 우리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근데 이번에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가능성도 있고 시장 예측으로는 그래도 플러스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정말 계속 첩첩산중이군요. 큰일 났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일 발표되는 거 한번 보고 또 다음 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오늘 좀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내일은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리스크들 해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송영길 대표,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이 전당대회 리스크 해결되고 있는지 혹은 해결될지, 송 대표 특히 탈당한다 그러는데 이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